감정도 배제되고 고통과 죽음이 가려진 채 모든 것이 통제되어 살아가는 흑백 사회에서 한 소년의 직업은 기억 전달자. 전임 기억 전달자는 그에게 다채로운 감정들을 알려준다. 세상을 갓 배우는 아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느낌과 감정의 차이를 묻는 소년에게 전임자는 말한다. 느낌은 한순간에 끝나버리지만 감정은 계속되지. 영화 더 기버 기억 전달자의 대사처럼 당신은 오늘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에게 따뜻한 감정을 주고 싶은 영화 식탁 시즌6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식탁 패밀리들. 저는 DJ 윤슬, DJ 도우, DJ 베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릴 영화는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침이 꼴깍 삼켜지는 두 스릴러 영화. 영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과 치열한 법정 영화 의뢰인입니다.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영화에 대해 상상력을 더한다. 이품비, 그리고 베스트 댓글부터 별점까지 맛보는 단짠 종합별점 세트. 마지막으로 영플리까지 1시간을 꽉 채울 예정입니다. 나 기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영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연기 성학원을 다니면서 우와. 이번에 공채가 떴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면서 나름 하루하루 보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 씨는 요즘 어떻게? 멋있으시네요. 저는 얼마 전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마음을 굳혀서 그쪽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돼서 저도 약간 도우 씨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약간 설레면서도 걱정도 되면서도 맞아요. 열심히 진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베키 씨는 어때요? 다들 미래 직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1학년이라서 개강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저도 개강인데 다음 주 저도 개강인데. 네, 첫 2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대학교 와서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면 근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숨바꼭질 먼저 가볼까요? 고급 아파트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성공한 사업가 성수는 하나뿐인 형에 대한 비밀과 지독한 결벽증을 갖고 있다. 어느 날 그는 형의 실종 소식을 듣고 수십 년 만에 찾아간 형의 아파트에서 집집마다 새겨진 이상한 암호와 형을 알고 있는 주위 가족을 만난다.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주인은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낡은 아파트의 암호를 찬찬히 살펴보던 성수는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성별과 수를 뜻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라진 형, 숨바꼭질 암호, 서로 다른 두 가족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실화 소재를 바탕으로 한 현실감 있는 공포를 잘 불어넣어 2013년 56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자체가 되게 인상적인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BGM이 정말 되게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흔하게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어왔던 딱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만들 수 있는지. 원래는 꼭꼭 숨어라 이건데 영화에서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음악도 정말 무서웠어요. 또 저희가 막 흔하게 들어왔던 도시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괴담이 괜히 돌았던 게 아니었던 게 네. 말이 좀 이상한데 괜히 돌은 게 아니었던 게 2008년 도쿄에서 1년간 남의 집에 숨어 살던 노숙자가 체포된 적도 있었고 2009년 뉴욕에서 남의 아파트에 숨어 사는 여자의 모습이 CCTV를 통해서 포착된 일도 있었고 무서워. 2009년 말에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 초인종 옆에 수상한 표식을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대요. 이거를 소재로 괴담이 돌고 괴담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백희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개봉했을 당시에 봤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집에 영화를 보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집 구석구석을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어린 혹시 마음에? 어린 마음에 혹시 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귀여워.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것만큼. 뭔가 지금은 옛날에는 공포 영화 느낌으로 봤는데 지금은 다시 보는 관점에서 살짝 스토리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영화를 보는 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304호의 아줌마 문정이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남의 집에 집착을 하게 됐을지 스스로 어떤 과거사가 있었을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네. 영화에 안 나와가지고 네. 아쉬웠어요. 저는 아. 뭔가 왜 그렇게 남의 집에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 전에 과거사가 좀 나왔으면은 더 영화 스토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땐 그 아파트 자체가 빈곤층이랑 뭐 신분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뭐 외국에서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빈곤층의 과대망상증으로 인한, 왜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내가 이랬다면, 내가 이 집에 살았다면 이렇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정신병으로 가서 이거는 이렇게 살았다면이 아니고 이건 내 집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을까. 만약 과거사를 추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비롯이 돼서 그쵸.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이제 모정은 굉장히 강하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뭔가 돈도 없고 키울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지만 내 아이한테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그 아이가 교육받고, 왜냐면 그 영어도 되게 뭐 맞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약간 비뚤어진 모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데 얼마나 좀 극한의 상황에 치달았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어. 그렇죠. 네. 혹시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영화에서 영화 주인공 손현주 배우님의 결벽증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영화 초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그런데 왜 그 결벽증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을까를 저는 영화 끝까지 보면서 사실 이해가, 제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영화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형에 대한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약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영화적인 연출이 아닌가. 왜냐면 손에 막 씻으면 뭔가 묻었을 때 씻으면은 사라지는데 그 죄책감, 어릴 때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중년이 되어서도 남아있고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한 죄책감을 씻어내는 걸 그렇게 씻어내고 싶으나 안 되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어떻게 아, 똑같이 정말요? 말씀을 해주셨는지. 역시 이심전심. 역시 이신전심.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스릴러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남겨진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쭉 엄마의 행동들을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옳고 그른 거를 구분을 못하고 순수하게 집에 그냥 숨어 살면서 엄마랑 똑같이 이제 살인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크게 되면은 잘못 그대로 커버리면은. 근데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 성수가
이러한 아이의 존재를 경찰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한국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 스릴러 장르인 영화를 가장 잘 살린 장면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2의 주의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그런 거네요. 다음 코너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영화의 상상력을 더하다. if 무비 시간 가볼까요? 네, 숨바꼭질 if movie 시간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소년주처럼 가족 중 범죄자가 있는 경우 결혼할 상대와 집안에 알렸을 것인가? 결혼할 나라면 상대에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윤수 씨는? 저는 일단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대라면 굉장히 깊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렵겠지만 말을 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사람에게 맡겨야죠. 제가 뭔가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저를 포기한다 하면 뭐 인연이 아닌 거고 그 사람은 그만큼 저한테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백기 씨는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얘가 아내구나. 아내가 숨긴 것을 나중에 결혼한 뒤에 뒤늦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그 같아요? 영화에서 원래 손현주 배우님이 숨기셨잖아요. 그렇죠. 숨겼는데 숨길 거면 끝까지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맞아요. 제 생각은 그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렇죠. 아예 그냥 모르는 척 하고 평생 그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말을 할 거면은, 들킬 거면은 그 전에 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렇게 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솔직히 연자제도 아니고 나한테 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중에 제가 있는 맞아요. 거고. 이거를 숨겼다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몰래 알게 됐을 때 수상하고 묻기 좀 꺼려지고 무서워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들킬 거면 들키기 전에 말을 하고 안 들킬 거면 평생 숨겨라. 그럼 윤슬 씨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숨겼다. 근데 알게 됐다. 일단은 알게 됐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차라리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숨기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울 때까지 숨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무너져서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한 거니까 일단은 앞으로 그래도 믿어주지 않을까 한 번 더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남아있는 평화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화는 제가 생각했을 땐 어머니처럼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해치거나 그럴 힘이 아직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숨어 살다가 그 전에 들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어른까지 성장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또 엄마랑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흔한 생각 해봤습니다. 백기 씨는 평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나요? 저는 뭔가 영화를 볼 때 좀 현실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평화는 아마 얼마 안 가서 들키지 않을까. 그쵸,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또 어린아이니까, 그죠? 네. 생각하는 게. 얼마 안 가 들켜가지고 뭐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그런 곳으로 보내져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아이들과 또 어울리면서, 사실 평화가 중간에 그 핸드폰 뺏는 그 장면 보면은 내 거야! 네, 이러잖아요. 좀 이기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데 가가지고 고쳐지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윤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발각이 되는 거는 기범 씨랑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조금 잘못 커서 만약 숨바꼭질 네, 2가 나온다면 네, 2가 나왔으면 좋겠다, 소편.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그렇네요. 하지만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제일 평화롭게 평화가 예쁘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숨바꼭질은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네. 영화 식탁 영식, 페북도 영식, 인스타도 영식, 이건 예고의 대영식. 영식, 출근도 영식, 퇴근도 영식, 라디오는 대영식. 영식, 잠잘 때도 영식. 아, 너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영화 라디오는 영화 식탁. 부달라의 어벤져스. 영화 식탁. 이제는 영화 의뢰인으로 가볼까요? 한철민의 아내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사라졌다. 출혈량으로 보아 죽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출장 후 태연하게 집으로 들어오는 한철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여 즉시 체포하게 된다. 1년 전 있었던 서북 부녀자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 안민호는 열 손가락 성하지 않은 지문이나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한철민을 보며 정황상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 한철민의 변호를 의뢰받은 강성희는 영화 초반에는 반신반의하지만 변호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점점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최후 반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정 대결,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메이커인 하정우, 박희순, 장혁이 뭉쳐 만든 이 영화는 법정 스릴러 장르의 신선한 충격을 관객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다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적인 포인트 있으셨나요? 먼저 영화가 2시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서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면서 나는 법정 영화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정말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2시간이.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볼만했어요. 네. 근데 초반은 조금 잠을 잘 뻔한 수준? 정말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윤수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몇 안 되는 한국 법정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잔인한 장면이 없는데도 이 정도의 긴장감과 섬뜩함을 느끼게 한 게 정말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배우들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엄청 탄탄하죠. 그쵸? 그래서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그 연기도 굉장히 볼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중간이고 마지막에 한철민 씨가 이제 법정에 서서 제가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이 대사가 제가 학원에서 연기 수업한 대본에 있는 대사였던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이게 의뢰인이었구나 이러면서 보는데 그 부분은 되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연기하시네? 너무 잘하신다.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래서 되게 집중을 그 부분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관객들이 범인이 누구일까를 추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끌어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다르게 보기 드문 신선한 방식이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범인이 장혁인 것처럼 던져놓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끔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객들이 되게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아닌가?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끔 해서 관객들이 정말 그 법정 안에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보통 이런 영화들은 범인을 계속 쫓는 집단이 있고 그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흑막이 있어. 근데 맞아요. 이게 그 뻔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근데 맞아요. 얘가 범인일까 아닐까를 두고 하는 게 그거 전개 자체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백희 씨는 어땠어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그 영화 중반부터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끝나가지고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정말요? 네, 이게 영화가 결국에 장혁이 범인이고 하정우는 무죄를 받아내고
마지막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서 그 검사랑 협조해서 범인을 잡고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각한 대로 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베키 씨 그때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 아, 하지만 말이 되는, 현실적인 그런 반전이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반전이 밋밋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네.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네. 죽이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네, 부분 그죠? 그 부분이 뭔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소름인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는 어떡해 나도 잘못 생각했나 이런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얼마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진짜 전형적인 진짜 계산된. 사이코패스잖아요. 그쵸. 진짜. 근데 되게 장혁 씨도 연기를 잘하시는 게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아닌 척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잘하셨던 네. 것 같아요.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아직 배울 만한 위치도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되게, 와, 이렇게 연기하시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되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재판 마지막에 검사가 변호사 하정우 씨한테 와서, 하정우 씨 맞죠? 네. 하정우 씨한테 와서, 최후 변론 아주 영리했어. 근데, 한철민 출입문 쳐다보지도 않았어. 이 대사를 딱 치잖아요. 이 장면이 반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역시 한철민이 범인이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게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자꾸 말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 국민참여재판 그 왔다리 갔다리 긴가민가 그 느낌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기력이 뛰어난 범인 한철민도 아내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무의식적으로 출입문을 안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의 이러한 무의식적인 행동에 놀라거나 당황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지금 하나 생각났어요. 정말요? 이제 집에서 이제 고데기를 할 때 코드를 꽂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정말 무의식 중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빼요. 무조건 다 빼는데 이게 뭔가 항상 그냥 빼는 게 버릇이다 보니까 습관이다 보니까 뺐는데도 혹시 안 빼고 나왔나? 어떡하지? 이러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은 빼져 있는데 이러거든요. 이게 그 개념이에요. 문 항상 잠가놓고 무의식적으로 잠그는데 네. 그죠? 내가 문을 잠갔나? 보일러를 껐나? 해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저 진짜 들어간 적도 있어요. 가족들 없을 때. 와. 도우 씨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하나랑 오늘 청자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를 몇 번 말했을까? 퀴즈입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저는 시험이 다 끝나고 방학이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첫날에 푹 자고 일어나서 그거 알죠? 너무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 짹짹거리는 소리에 깼는데 너무 고요하니까 집에 다 출근하고 너무 고요하니까 지각이다. 이 생각 드는 순간 한 번쯤은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몇 시야? 오늘 첫 수업 몇 시야? 하고 딱 봤는데 방학 이랬던 게 하도 이렇게 시간 몇 시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철렁하셨다가 안도하셨거든요. 철렁했어요, 진짜. 교수님한테 깨지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 또 얘기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생각해봤는데 그 하정우 씨가 마지막에 진범을 밝혔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의뢰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럼 이 본인 스스로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정말 정의감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는지. 왜냐면은 살인범임을 밝히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살인범이었는데 내가 무죄를 입증해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정의감 때문인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키 씨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좀 단순히 정의감만으로 이런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이란 게 네. 뭐든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생물은 아니죠. 뭔가 원래 자기도 증거를 빼돌리려고 했던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혐의도 없앨 겸 자신의 뭔가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했는데 보통 그게 좀 변호사한테는 안 좋은 맞아요.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살인을 했는데 내가 무죄를 받아냈다. 비록 내가 이 사람의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했더라도 내 능력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 부를 지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내 혐의도 벗어내고 검사와 손을 잡고 살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철민의 죄를 밝힌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하 동문.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물론 그 장혁의 이야기 자체도 좋았는데, 표적수사라든지 종교적인 편견, 이런 문제들이랑 검찰 비리, 불법 감청, 이런 것들도 소재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누설 문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언급이 돼서 좋았고, 또 흉악범 변호 관련해서 최근에 좀 일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을 하시기도 하고, 비난 여론을 못 이겨서.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변호사들이 정말로 경제적인 거 수임료를 받고 뭐 이제 그걸 이렇게 성공을 해서 보수를 받고 그런 것 때문에만 변호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선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무리 범인이 정말 진범이라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변호를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니니까 벌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무조건적인 비난은 조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윤수님께서 또 법학과 네. 시기 전공을 때문에 했었습니다. 아유, 네. 제일 잘하시죠 저희 중에서. 아니, 정말 모릅니다. 병아리예요. 햇병아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뢰인 이프 무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세 가지의 직업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직업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네. 판사입니다. 아, 왜죠? 왜냐하면 검사랑 변호사는 증거 찾으러 밖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판사님은 정말 이따만한 문서를 다 읽으셔야 되는데 차라리 저는 아, 그쪽을 정말요?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백희 씨는 어때요? 저는 아마 변호사가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일단 변호사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 네. 세부 분야에 들어가서 그 한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의뢰인도 가려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사건에 한 가지 사건에 되게 열중할 수 있어서, 왜냐면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맡고 있는 사건이 여러 개니까 변호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랑 좀 잘 맞지 않나,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개인 사무소를 하나 차리셔야 가능한. 근데 개인 사무소 차리기 전까지 또 많은 그 과정을 법정에서 거쳐야 되잖아요. 되게 한 가지만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네. 뭐 세법 관련 네. 변호사, 뭐 부동산 관련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아니면 뭐 민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이렇게 따로따로 개인 사무소 차린 분들은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딱 그걸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살짝 오, 뭔지 그런- 여쭤봐도 돼요? 뭐가 제일 관심 있으세요?
자, 이제 앞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형사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네. 범죄 쪽이죠, 네. 형사가. 이게 어, 구금 그런 쪽이죠. 민사가 돈이고, 그죠? 그쵸? 그렇군요. 윤술 씨는 뭐가 제일 어울릴 것 같으세요, 본인은? 저는 뭔가 성격, 그러니까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검사 쪽 일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되게 막 그렇게 막 매몰차고 막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또 정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뭔가 좀 마음이 약해지면은 조금 뭔가 일을 할 때 되게 힘들 것 같고 이랬어서 왜냐면은 범인들도 뭔가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뭔가를 겪었다고 해서 그 일을 저질러도 된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하지만 뭔가 그걸 알게 됐을 때 하지만 저는 이제 구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제 양쪽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왜냐면은 정말 맞기 싫은 사람도 변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변호사보다는 굳이 고르라면 못하겠지만 고르라면 저는 판사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양쪽을 이렇게 딱 저울질해서 적당히 2대1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중범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었다면 뚜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백기 씨? 만약 내 아내가 저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좀 아직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상상이니까. 두 번째 어깨 측면으로 말할게요. 들어갑니다. 당신은 상상이니까. 지금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중범죄를 저지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상상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아이가 있다면은 감출 것 같아요. 아, 내가 네. 아내의 중범죄를 알게 아이가- 된 사실을 숨긴다. 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은 그걸 감추고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면은 그걸 신고를 하고 만약에 아이가 없다면 또 신고를 하고 아, 그럴 그게 것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이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걱정인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걱정인 건가요? 금전적인 것보다는 아이가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엄마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 자신의 뭐 부모님이 살인범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기를 지내게 되면은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다 크고 나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은 그때도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직접 네. 하신다고요? 저는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그냥 경범죄도 아니고 살인, 뭐 성폭행 이런 부류가 중범죄잖아요. 또 그런 일을 안 하리라고는 절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신고를 내가 안전하게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몸을 숨길 장소를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1대1. 윤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경범죄면은 모르겠는데 중범죄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범죄라 한들 정말로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뭐 싸우다가 밀쳤는데 머리를 네, 잘못 찌어서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사망을 됐다든지 해버렸다. 그런 거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하거나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거면 일단 남편이라 해도 일단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가 있어도 혼자 열심히 혼자 열심히 잘 예쁘게 사랑 가득 주면서 키울 그쵸.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절대 없길 바라고요. 이 시점이 저지른 걸 알게 되었다는 시점이 만약에 범인 한철민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피해자의 이빨을 들고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소름 끼쳐서. 마지막 질문 백희 씨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정우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지 진범인 것이 거의 확실한 흉악범의 변호해야 변호를 맡을 것인지 맡지 않을 것인지.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저는 다른 걸 좀 포기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가 또 많이 힘들겠죠.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자괴감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하정우도 내가 변호사로서 얘를 못 믿는다는 거에 대한 사실대로 말해 이러잖아요. 한철민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변호사에 대한 자질 의심도 스스로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저는 돈을 문제 삼더라도 안 할 것 같아요. 백희 씨는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어째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최대한 감옥에 안 보내는 게 맞다. 근데 그 변호를 맡을 때 1%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최대한 흉악범이 거의 확실시되더라도 일단 변호사로서 변호를 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짠 별점 세트, 종합 별점 세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단짠 종합 별점 세트는 어떤 코너인가요? 베스트 댓글을 읽고 DJ들이 별점과 한 줄 평을 직접 내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숨바꼭질 베스트 댓글부터 소개할게요. 신고할 줄 모르는 소년주와 초사이언 문정이의 공포영화. 제발 신고 좀 해줘.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러니까 정말 다들 왜 신고를 안 하냐고 관객분들께서. 그리고 문정희 네. 씨는 정말 초사이언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진짜 사이언 같은 힘이 나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완성도와 긴장감은 무너지지만 초중반부의 공포감은 뛰어나다. 집 현관문을 열 때 한동안 신경이 많이 쓰일 것만 같은 영화. 이거 보면서 네. 다들 어렸을 때 만약 보셨다면 집안 한 번쯤은 뒤져보셨거나 무서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장르가 스릴러인 만큼. 맞아요. 중학생 백희 씨처럼요. 그럼 이제 윤슬 씨부터 별점과 총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저는 3.5점 정도 3.5 주고 점. 싶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배우분들께서 연기를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특히 그 문정희 씨. 그러니까 그쵸. 네, 그 배우님께서 그 지하주차장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연기가 거의 한 3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네. 그럼 백희 씨는 몇 점인가요? 저는 한 3점 정도. 3점. 그 네. 이유는? 이거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5점이었는데 네. 지금 커서 보니까 1점에 가까운 영화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종합해서 3점 줬습니다. 두 개 합쳐서. 그러시군요. 도우 씨는요? 저는 3.2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평균 내면 한 3점 나오겠죠? 네. 저도 처음 볼 때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조금 다 아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재미가. 그래도 다시 보면서 이러한 복선이나 그런 걸 다시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3.2점? 3.2점. 네. 이번에는 의뢰인 베스트 댓글 읽어볼게요. 관람 포인트는 반전이 아니라 연출이다. 우리는 범인을 그리고 뻔한 반전을 예상하면서도 대사 속의 이중적인 의미에 우리 생각을 의심하게 되고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통해 우리 초점을 흩뜨리는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연출을 보면 재미가 있다. 배우분들 연기는 당연 굿. 당연 굿. 당연 굿. 두 번째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장혁이 자기 범인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 같이 울었는데 장혁 연기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의뢰인에서 가장 연기를 잘한 사람은 장혁 씨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뢰인의 별점과 총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백희 씨 먼저. 과연 몇 점? 저는 한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반전이 너무 뻔한 반전이어서
저의 영화가 끝나고 나서 와, 이 영화 대박이다. 정말 그런 느낌이 아예 거의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영화가. 윤슬 씨는 몇 점인가요? 저는 영화 처음 봤을 때 기준으로 하면 4.5점 정도. 4점에서 4.3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윤슬 씨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준 거는 메멘토 네, 이후로 메멘토. 처음이죠? 도우씨 메멘토도 싫어하셨고, 저랑 정반대예요, 윤슬 씨는. 네,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신선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게 너무 좋았고, 장혁 씨 연기가 정말 소름 끼쳤기 때문에 저는 평점을 그렇게 주고 싶어요. 도우 씨는요? 저는 1.8점 드리겠습니다. 왜죠? 연기는 정말 다들 너무 잘하셨지만 네. 법정이라는 스토리 주제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 조심해서 가려봐야겠다 싶더라고요. 함부로 영화관 가서 법정 영화 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번 영화 식탁 멤버들의 리뷰를 듣고 비슷한 영화는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플리 영화 식탁 플레이리스트 알려드릴게요. 먼저 숨바꼭질 영플리는요. 바로 2019 개봉작 기생충과 2018년도 개봉작 도어락입니다. 기생충은 집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영화가 진행되고 남의 집에서 기생하여 산다는 것이 숨바꼭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도어락도 우리 집에 누가 숨어 사는 점과 나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1인 가구라는 설정인데요. 극강의 리얼리티에서 오는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두 영화 추천합니다. 의뢰인은요, 침묵 암수살인입니다. 침묵은 법정에서 공방을 펼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의뢰인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용의자가 처음부터 지목되고 이 사람이 정말 진범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 특히 자신의 딸의 무죄를 믿어주고 증명해줄 변호사를 선임하고 딸의 무죄를 증명하려 온갖 노력을 한다는 점 때문에 영플리 추천합니다. 암수살인은 살인범에게 돈을 주고 감옥에서 뒤를 봐주는 등 살인범을 이용하여 사건을 추적한다는 게 의뢰인에 나왔던 경찰처럼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어서 추천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범인을 잡는 목적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점도 동일합니다. 또 다른 법정 스릴러 영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침묵과 암수살인 추천합니다. 와,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온점. 너무 영혼 없는 반응 아닌가요? 들켰나요? 오늘 방송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저희가 프롤로그를 녹음하기 전에 1화부터 먼저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백희 씨는 지금 첫 녹음이에요. 녹음이죠.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백희 씨는 뭐 아쉬웠던 점이나 뭔가 재밌었던 점 있었나요? 처음 녹음해서? 말을 오래 쉬다 보면은 이게 입에 침이 마르고 다음에 입을 딱 열었을 때 그 목소리가 순간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오늘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 녹음인데. 처음이라도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윤슬 씨는 어떻나요? 저도 오늘 1화부터 녹음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직 뭔가 조금, 저도 근데 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식탁 멤버들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한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걱정이고, PD님 미리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집할 거를 엄청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오늘 녹음이 되게 재밌었고 뭔가 저희가 저번 5기 피드백에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셋 다 목소리가 비슷하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서 걱정을 이번에도 또 우리 둘이 비슷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 개성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이번 녹음은 저는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야호! 야호! 우후! 자, 이제 다음 화 예고 들어볼까요? 다음에 업로드되는 두 영화는 선선한 가을의 분위기와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사랑 영화. 영화 어바웃 타임과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영식이들의 달달한 로맨스 썰과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까지. 그럼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화요일엔 영화 식탁으로 놀러오세요!
제작의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연출 민정, 구성 하루, 진행의 DJ 윤슬, 도우, 백기였습니다.